안녕하세요. 교대역 정변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했을 때 그 결정문이 나오는 형식, 그리고 은행에 진술최고 신청을 했을 때 진술최고서, 어떤 형식으로 문서가 오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 개인 사건 진행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음악이 잠깐 크니까. 네. 법원의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 저는 은행 계좌를 압류를 하고 직접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추심 명령까지 같이 신청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의 모습은 지금 좀 첫 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신청한 법원 나오고, 결정, 그리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이렇게 사건 번호가 타체로 나옵니다. 타체로 나오고, 제목 그대로 나오고,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이 나오고, 자, 저는 제3채무자를, 그러니까 이 채무자, 저에게 돈을 줄 있는 사람이, 가입을 했던, 계좌를 가지고 있던 농협은행에 한번 압류를 했었는데요. 주문은 제가 신청했던 청구지랑 똑같이 나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를 하고, 이 은행은 이 채무자에게 위 채권, 돈을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 채무자도 위 채권에 대해서 처분과 영수 받는 것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 압류된 것은 채권자인 제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청구했던 금액하고 이제 이유도 나오는데, 이유는 왜 이런 결정문을 내려줬느냐,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가 타당하다 혹은 맞다, 사실관계가 맞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설명 계속 드렸지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소송, 원래의 소송과 그 이후에 이제 집행을 하는 소송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 밑에 적혀 있는 여기 밑에 이유 부분은 집행의 이전 단계인 본안소송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중앙법원의 이 소액사건, 금전사건의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번에 했던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도 이유가 있으므로 이렇게 압류 결정을 내려준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별지 목록에는 제가 신청서에 기재를 했었던 이 압류를 이제 하는 그 대상을 특정을 해주는데, 보통 이런 거는 뭐 법률구조공단 서식에도 다 되어 있지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압류, 과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 저 말고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행된 압류와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하고, 되어 있으면은 된 금액도 같이 이제 압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예금, 뭐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적립식 펀드 예금 모두 다 압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은행에 이번 농협은행에도 계좌번호 다른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신청했던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대로 나오고, 특이한 점은 법인을 압류할 때도 있고, 저처럼 개인의 계좌를 압류할 때도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 이렇게 압류 금지 채권을 이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렇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개인의 채권을 압류를 하는데 이 부분을 누락을 하고 이제 압류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는데 이걸 같이 다 압류해달라고 신청했느냐. 그럼 이걸 빼달라고 이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주의사항 안내문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4가지로 기재를 해서 같이 보내옵니다. 이게 추심신고 부분이 있는데요. 추심신고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 채권자인 정창래가 돈을 받아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이 결정문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받으면은 법원에 얼마를 받아왔습니다. 추심 신고서를 하나 내야 돼요. 이게 추심 신고서를 이번에는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전자소송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심 신고서, 이것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고서를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추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재 내용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압류가 예를 들어 이제 정착내 말고도 다른 채권자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합이 됐을 때, 그래서 추심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가 없으면은 이 신고에 의해서 이 전액이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신고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추심은 은행에서 돈을 받아오면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서 오늘 날짜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은행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고,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진술최고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채권자가 경합돼 있어서 추심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추심을 했으면은 경합되는 경우는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합이 되어버리면은 아예 추심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실무상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심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와의 이제 우선순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채권자인 제가 먼저 실제로 추심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는 사이에 이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져서 또 다른 압류를 당해서 다음 사람이 추심을 한 다음에 추심 신고를 저보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는 해주는 게 낫다. 그리고 이번 항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어느 은행에서 받아왔다? 지급 받은 금액, 날짜를 적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은 적어야 되는 항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불복하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4번 항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채권자인 제가 이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받고, 은행도 이걸 받아야 되겠죠. 은행이 이 결정문을 안 받으면은 채권자에게 돈을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이거 압류 당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지, 원래 이 자기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던 예금액을 갖고 있던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이 결정문을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갑자기 계좌 이체를 해서 돈을 빼간다든지 은행에 찾아와서 출금을 요청했다. 근데 은행에서 이런 통지문을 안 받으면, 결정문을 안 받으면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내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3채무자 은행에서 예를 들어 이 결정문을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저 말고. 그러면은 이 은행 입장에서는 정착내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압류가 경합돼가지고 다른 채권자, 그러니까 압류 결정을 받은 다른 채권자한테 또 돈을 줘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 누군지 채권자 불확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3채무자는 이 의무를 면해요. 이 의무를 면한다는 뜻이 예금을 갖고 있으면 돈을 내줘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압류를 당했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은행에 공탁을 해버리면. 그 사유를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사유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해서 우연찮게 저의 결정문과 다른 채권자가 결정한 결정문이 같은 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에 1,000만 원이 이 채무자가 예금을 갖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압류를 했고, 다른 사람도 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금액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얼마씩을 지급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4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알 필요가 없고, 이건 나중엔 공탁금 출급 청구? 공탁을 왜 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그렇게 별도의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 제3자, 그러니까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서, 진술최고 신청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실제 은행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당신 채무자한테, 예금주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어요? 물어보면 은행에서는 안 가르쳐 주겠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대신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3 채무자한테 이 내용을 신청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통보 비용,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 주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보통 한 2,000원 정도 하던데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비용을 납부를 하고 이제 이런 통보서를 받으면은 은행에서는 대부분 무조건 내어줍니다. 거의. 일반 사인, 그 제3자 개인인 경우에는 안 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딱히 뭐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압류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농협은행에서 제출을 해줬고, 저는 이제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채무자는 지금 은행 계좌에 돈이 4,867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신청하는 채권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만족하려면 제가 농협에 가서 돈을 받아올 수는 있겠죠. 주시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돼 있죠. 그 이유는 밑에 있죠.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 압류당할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가 한 건을 하고 시청에서 한 건을 했다는 거죠. 시청에서 압류를 저랑 뭐 같은 비슷한 사유로 했을 수는 있겠죠. 뭐 세금을 체납을 했다든지 그러면 시청에서도 압류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농협은행에서 이 법률상 대리인 어떤 업무지원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기관에서 이걸 제출을 했고 양식은 이렇게 나오고 금액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하고 다른 압류가 없으면은 실제 이 채권은 이제 그 은행에 가서 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이제 주심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이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결정문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압류 진술서, 제3자 진술 최고 신청을 했을 때 압류 진술서는 어떤 형식으로 오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짧게 드렸습니다.